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오던 20대 주부였습니다. 언제까지고 남편과 행복할 줄 알았던 결혼 생활. 하지만 아주 충격적인 일이 있어 이혼을 하게 됐죠. 제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잘못을 빌던 남편의 모습이 지금도 써난데요. 행복하기만 하던 결혼 생활에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 속 시원히 여러분께 털어놓고 싶네요. 남편이 뭔가 제게 숨기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은 결혼을 하고 2년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출장을 다녀온 남편이 힘들다며 집에 오자마자 씻지도 않고 잠을 자더라고요. 피곤해서 그러니까 나 30분만 잤다가 씻을게. 뭐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길래. 박대리랑 출장 가서 있었던 일 얘기하려면 밤새도 모자라. 일단 좀만 잘게. 발은 씻고 자. 아 귀찮게. 남편은 발을 씻자마자 곧장 드러누워 코를 고면서 자기 시작했어요. 저를 위해 일하느라 고생한 남편. 그런 남편의 모습이 이뻐 보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심란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여행사에서 일을 하며 잦은 출장에 늘 바쁜 사람이었는데요. 부부 사이에 다정한 시간을 보내려 치면 일 때문에 피곤하다, 출장이 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부부관계를 피하기만 했거든요. 전 어릴 적부터 외동으로 자랐던지라 아들과 딸 하나씩 낳아서 집안이 북적거렸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 바람이 이뤄지기는커녕 한 달에 한 번 오붓한 스피킨십도 보내기 어려운 입장이었으니까요. 저로서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와중에 저를 더 힘들게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지쳤을 남편을 대신해 여행 가방에 든 짐을 정리해두던 때였습니다. 누가 봐도 불륜을 저지른다 확신할 만한 물건을 발견하게 됐어요. 불륜의 증거란 다름 아닌 여행 가방의 구석에서 나온 남편의 결혼 반지였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결혼 반지를 늘 끼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왜 이번 출장에는 굳이 결혼 반지를 빼놨나 싶어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반지를 끼워줄 요량이었는데 놀랍게도 남편의 손가락에는 반지가 이미 끼워져 있더군요. 손에 낀 반지와 똑같은 디자인의 결혼 반지. 그것이 왜 남편의 가방에서 나온 것인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볼까 하다가 수상한 예감의 반지를 살펴봤더니 세상의 반지 뒤편에는 YS와 MS가 새겨져 있었는데요. YS야 당연히 남편의 이니셜인 김영수일 테지만 MS는 대체 누구의 이니셜인가 싶었죠. 제 이름이 주혜영이니 이니셜대로라면 HJ여야 할 테니까요. 똑같은 디자인의 결혼 반지를 굳이 더 끼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었어요. 저는 곧장 남편의 핸드폰이며 SNS를 뒤져보았습니다. MS, 미숙, 미선, 명순 등 아무리 MS를 끼워 맞추려고 해도 들어맞는 여자가 없더군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을 떠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모르는 척 떠보다가 뭔가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어요. 여보, 자기 동창들이나 친구들 중에 혹시 미음자 들어가는 이름 가진 사람 있어? 왜 내 친구 중에 신기 있는 애가 있는데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라고. 밥 먹다 말고 뭔 미신 얘기야. 갑자기 그리고 당신 친구 누구? 말해도 몰라. 아무튼 미음자 들어가는 친구 있어 없어? 같이 어울리면 당신 눈에 운 나빠진단 말 들어서 그래. 지인이라도 좋으니까 대충 읊어봐. 아, 나 가뜩이나 일하느라 힘들거든. 밥 좀 편하게 먹자. 명수 씨랑 문식 씨 있다고 하지 않았나? 친구 중에. 친구 말고 거래처 사람. 여자 중엔. 지금은 개명해서 옛날에는 미음자 들어갔다던가 하는 사람은. 아, 나 몰라. 그냥 밥 먹자 좀. 아, 진짜 제대로 말 좀 해보라고. 몰라. 핸드폰 보고 당신이 전화 눌러보든가. 내가 개명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알아? 그럼 진짜 전화 돌려봐. 당신 걱정돼서 그래. 피곤하게 할래? 갑자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발끈하는 남편의 태도를 보니 불륜이 확신하다 싶었습니다. 결혼 반지도 제 것과 같은 디자인으로 맞출 치밀할 사람이니 핸드폰에 어쩌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저는 남편의 불륜 현장을 덮치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휴일에 맞춰서 친정이 며칠 다녀온다고 거짓말을 했죠. 그러면 뭔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갔다 오면서 장모님한테 반찬 좀 몇 개 받아와. 솜씨 좋으시잖아. 휴일이라고 아주 신났다. 신나기는. 마늘님 없는 집안 쓸쓸해서 어떡하나 걱정 중인데. 하여튼 말은 집 잘 보고 있어.
네, 마님. 저는 남편을 남겨두고 집을 나와 차 안에서 남편이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불륜녀를 만나러 가지 않을까, 아니면 여자를 집에 부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차 안에서 배달 음식을 먹으면서 몇 시간이 넘도록 집을 지켜봤어요. 하지만 남편이 어딘가로 나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오늘은 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낯익은 차량이 집 근처로 오더군요. 몸을 숙여 몰래 차에서 내리는 사람을 보고 있는데 남편의 친한 대학교 동창인 민식 씨였습니다. 불륜녀가 아니라 친구를 불러서 술이나 한잔할 생각인 것 같았어요. 민식 씨는 오래전부터 종종 만나고 안면이 있던 사람이었고 제가 질투날 정도로 친한 친구였거든요. 뜬 눈으로 하루를 샜는데도 여전히 민식 씨의 자는 그대로였습니다. 분명 누군가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맞는데 어쩌면 신기 있는 친구의 핑계를 대며 떠보는 걸 남편이 의아하게 여기고 주심스러워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싶더군요. 이대로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싶어 끙끙거리던 저는 민식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식 씨, 저예요. 오랜만에 이렇게 불쑥 전화를 드리게 됐네요. 아, 재수 씨. 갑자기 무슨 일로? 사실 남편이 바람피는 거 아닌가 고민이 들어서요. 바람요? 누구 영수가요? 놀라지 마시고 가만히 들어보세요. 요즘에 의심이 되는 일이 몇 개 있어서 그러거든요. 영수 바람필 위임이 못 되는데 혹시 의심된다고 하시는 게 뭔데요? 아직 확실하진 않긴 한데 민식 씨가 혹시 아는 거 있으면 저한테 좀 더 말해주실래요? 저 정말 남편 때문에 힘들어서 그래요. 어떤 여자랑 바람피는 건지 감도 안 오고 제가 아는 건 없지만 확실한 건 영숙이 여자랑 놀아나고 그럴 애는 아니에요.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이유 있으면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남편이 결혼 반지를 하나 더 갖고 있더라고요. 다른 여자 이니셜 새겨져 있는 그런 일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제가 한번 영수한테 알아보겠습니다. 어쩌면 그냥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오해일 수도 있다는 민식 씨의 위로가 있었지만 조금의 위안도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분명 바람을 피고 있는 게 틀림없었으니까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더군요. 잠자리도 같이 하지 않을 정도로 부부관계도 소원한데 깔끔하게 이혼하고 각자의 길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남편에게 결국 이야기를 먼저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식 씨한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나 사실 당신 불륜인 거 알고 있어. 혜정아, 내가 지금 뭘 생각하는지 가네? 그거 오해야. 솔직하게 그냥 말해주면 안 돼? 나 당신한테 배신감 들었던 거 사실이야. 그런데 당신이 나한테 잘해주고 배려해줬던 거 생각하면서 나쁘게 헤어지고 싶진 않아서 그래. 그냥 솔직하게 당신이 불륜인 시인만 해주면 나도 납득은 해볼게. 우리 부모님이 너랑 나 결혼할 때 참 좋아하시더라. 그런데 왜 이혼했냐고 물으면 뭐라고 말해야 하는데? 그냥 각자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진다고 하면 될 문제야. 당신은 애 갖기도 싫다며? 나는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아서 가정 이루고 싶거든.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정말 그런 걸로 헤어진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 다 비웃어. 당신 매일 힘들게 일하고 바빴던 거 아니까 나도 배려해주겠다는 거잖아. 좋게 말하는데도 자꾸 거짓말하는 이유나 묻자. 대체 어떤 여자길래 이렇게까지 감춰줘? 불륜인 거 공개되면 죽기라도 한대? 아니 그 전에 내가 뭐 동네방네 떠들기라도 할 사람이야? 당신 안 그럴 사람인 거 알고 있는데 정말 아니니까 그러지. 반지 봤거든? 떡한 이니셜까지 새겨놨더라. 그것도 오해야. 반응 보니까 민식 씨한테 반지 얘기도 이미 들은 거 맞네. 대체 누군데? 이름이나 알자. 그냥 심심해서 새긴 거니까 자꾸 따지지 말자. 여보 거짓말을 하렸거든 성에 있게 해. 난 더 할 일이 없고 이미 다 설명했어. 여자랑 놀아나고 그런 거 당신이 다 헛짓는 거야. 반지라는 확고한 증거가 있음에도 끝까지 발뺌을 하는 남편을 보니 기가 막히더군요. 뻔뻔한 남편의 태도에 저는 결국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부름 센터를 이용해서 남편을 쭉 지켜봐달라고 했죠. 돈이야 들겠지만 남편이 저를 더 경계할 테니 전문가를 고용하는 게 맞겠다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죠. 사모님 남편분 지금 민식 씨라는 친구분이랑 술 마시고 계십니다. 사모님 남편분 현재 출장 가셔서 동창분이랑 같이 숙박 잡으셨습니다. 사모님 남편분 또 친구분이랑 같이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동창이며 지인들 다 뒤져봐도 MS라는 이니셜 가진 분이 없고 개명하신 분도 없습니다. 심부름센터를 통해 들어오는 보고는 남편이 오히려 결백하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절친인 민식 씨와 어울리기만 할 뿐이었어요.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남편. 아무리 사람이 철저히 경계한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불륜녀와 거리를 두나 싶을 정도였죠. 민식 씨가 철저하게 남편에게부터 조사해주고 있고 심부름센터까지도 고용했는데 발견되는 게 없으니 의심이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반지에 대해서는 뭔가 말 못할 다른 이유가 있는데 괜히 불륜으로 오해했던 걸까? 괜히 오해해서 생사람을 잡았나? 그런 생각이 들 즈음이었는데요. 이제 그만 남편에 대한 조사를 접을까 고민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심부름센터 직원이 찍어 보내준 사진 하나를 무심코 보던 중 남편과 민식 씨가 호텔에 들어가는데 손을 잡고 있는 장면이 유달리 눈에 띄더군요. 아무리 절친이어도 손을 잡기까지 하나 의아한 생각이 들어 다른 사진들도 살펴봤습니다. 식사를 할 때면 턱을 개고 다정하게 상대를 바라보는 민식 씨. 본업이 있음에도 굳이 남편의 출장에 맞춰서 만나러 갔던 민식 씨. 마치 연인을 대하는 듯한 민식 씨의 모습에 번개를 맞은 것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불륜 상대, 반지에 새겨진 MS라는 이니셜의 주인공이 바로 민식 씨가 아닐까 하는. 제가 친정에 갔을 때도 나타났던 민식 씨, 남편에게 늘 붙어 다녀도 의심을 받지 않던 민식 씨. 저는 남편의 상간녀를 찾고 있었는데 애초에 존재하지 않은 대상을 쫓았던 것이죠. 모든 사실을 깨닫게 되니 뒤통수가 얼어나면서도 한편으론 속이 후련하더군요. 이제 남편을 불러 추궁할 일만 남았다 싶었죠. 민식 씨였어? 갑자기 뜬금없이 뭔 소리야? 불륜 상대 민식 씨였냐고. MS 이니셜도 맞고 당신이랑 늘 붙어 다니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내가 동성애자라고? 내가 좋게 이혼해준다고 하고 불륜녀 누군지 알려달라 할 때 왜 당신이 뻔뻔하게 발뺌했는지 이제야 이유를 알겠다. 주변 사람들이며 부모님들한테 밝혀질까봐 겁났던 거 아니야? 혜정아, 이거 밝혀지면 부모님 뒷골 잡으실 거야. 나 직장 생활도 못해. 대체 두 사람 언제부터였던 건데? 언제부터 날 속였던 거냐고. 남편의 얘기를 들으니 두 사람이 연애사도 나름 파란만장하더군요. 대학교 시절부터 서로의 성향이 맞아서 연애를 했던 두 사람. 하지만 남편은 주변의 시선이나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결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하게 됐고 도저히 자신이 이성애자로서 아내인 저를 사랑할 수 없어서 괴로웠다더군요. 그래서 일에 더 매진하고 매일같이 바쁘게 지냈다가 결국에는 4개월 전쯤부터 바람을 피기 시작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럼 나 그동안 이용했던 거네. 당신, 난 정말 당신이랑 잘해보고 싶어서 노력했었던 거야. 당신 이용해서 결혼하고 내 비밀 숨기려고 했던 게 아니라고. 믿어줘 여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데? 당신만 괜찮으면 나는 민식이랑 끊고 정말 이 결혼 생활에 충실하게 할 수 있어. 제발 비밀만 지켜줘. 응? 그걸로 용서가 되겠니?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응? 당신 하라는 거 내가 다 할게. 제발. 지금 당장 민식 씨 불러서 두 사람 다 나한테 진심으로 사과부터 해. 남편이나 민식 씨나 제 말에 따르는 수밖에 없었죠. 두 사람은 제게 싹싹 빌면서 제발 비밀만 지켜달라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을 보니 두 사람도 불쌍하고 그 사이에 끼인 저도 참 안쓰럽더군요. 둘 다 제게 잘해줬던 사람인지라 배신감이 컸지만 빌며 눈물 콧물 흘리는 모습을 보니 더는 따질 맘이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과 합의하에 이혼을 하게 됐고 민식 씨와 남편에게서 합의금조로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둘의 행복을 빌어주며 이혼을 한 저는 몇 개월 뒤 남편에게서 민식 씨와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용기가 없던 남편은 주변의 시선을 견뎌가며 민식 씨와 함께 지내기로 결심했다더군요. 제가 한사코 만류했지만 비밀을 지켜줘 고맙다면서 돈을 더 붙여오기까지 했고요. 사실 아직도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지만 조금씩 치유되고 있습니다. 전 남편과 민식 씨의 행복을 빌어줬던 덕분인지 아들, 딸 하나씩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는 남자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어요. 새로운 인연을 만나 앞으로도 삶에 어떤 굴곡이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다시 시작할 저를 위해 다들 격려의 말 한마디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끝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15년의 사건 사고.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다니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지금까지 15년 가까이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과는 큰 문제 없이 살았습니다. 아이도 공부 열심히 하고 지금까지 크면서 큰 말썽 없이 말도 잘 듣고 기억나는 사건 사고 없이 15년을 지냈어요. 그런데 재작년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는 어머님을 작년에 저의 살고 있는 아파트 옆동으로 모시기 시작하면서 평화롭던 제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형제로는 시집간 신우가 하나 있는데 그쪽 형편이 그리 좋지 못해서 어머님한테 용돈이나 생활비 보조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시골에서 어머님 혼자 살고 계셨는데 너무 외롭고 힘들어하시고 그 동네 주민들도 얼마 안 남은 상황이라 그런지 어머님이 시골 사는 것 자체를 그만하고 싶다 하셨어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집이랑 땅 다 팔아서 작년에 저의 아파트 맞은편 동으로 이사를 시켰습니다. 시모와 가까이 산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남편의 간곡한 부탁과 어차피 같은 집도 아니고 그저 같은 아파트에 사는 것뿐이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지 생각했던 제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간 꼴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제가 시집와서 산 이후로 저희 부부는 도시에 살았고 시댁은 기껏해야 1년에 이번 명절 때만 방문했기 때문에 시어머니에 대한 캐릭터 파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처음 만나 뵈었을 때는 시부모님 두 분 모두 인상이 너무 좋으셨어요. 특히 시어머님은 정 많은 시골 아주머님 느낌이었고 저희 부모님도 시어머니를 보고 너는 고부 갈등 걱정은 없겠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태어나서 자란 곳도 도시였고 할머니 댁이나 외할머니 모두 이 도시에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농사 짓고 사는 시골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고 처음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부모님이 살고 계시던 동네가 정말 드라마나 책에서만 보던 시골집 그 자체였어요. 농사를 짓고 두 분이 살고 계시는 집은 작고 아담하고 농기구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집 옆에는 작은 축사가 있어서 시아버지가 소도 몇 마리 키우고 계셨어요. 도시에서만 자라온 제가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정말 반가워해 주셨고 영화 속에 나오는 시골 할머니 댁에 온 것처럼 연신 맛있는 것을 내어주셨죠. 남편과 결혼하기로 결심한 뒤로 시댁이 시골뿐이라 하시길래 사실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시골이라 하면 조금 고리타분하기도 하고 꽉 막혔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괜히 고부 결등 때문에 시집가서 고생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의외로 그런 거 없이 잘해주셔서 너무 마음이 놓였고 덕분에 인사드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상견례로 이어졌죠. 저는 그렇게 결혼해서 아이 낳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님은 평소 고된 농사일을 하시면서 술과 담배를 즐겨 하셨는데 결국에 많지 않은 나이로 폐암말기 진단을 받고 6개월간 투명 끝에 재작년에 병원에서 돌아가셨죠. 두 분이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고 계셨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 혼자서는 살기가 쉽지 않으셨나 봐요. 저희 부부는 둘 다 맞벌이 생활을 하고 있어서 시골 내려가 찾아뵙기 쉽지 않았고 신우도 형편이 좋지 못해서 먹고 사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고민 끝에 모시고 살기엔 무리지만 가까운 곳에 살면서 자주 찾아뵙자고 해서 지금 저희 아파트 단지 이웃으로 같이 살고 있어요. 처음엔 도시에 나와서 시멘트 아스팔트 속에서 살기 싫다고 버티셨는데 어느 날 새벽에 시어머니 혼자 살고 있는 시골집에 좀도둑이 들어서 마당에 있는 농기구도 훔쳐가고 어머님이 기르고 있는 개까지 훔쳐갔더라고요. 범인이 동네 사람인지 외부인인지도 모르겠고 어머님은 너무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하시는 바람에 빠르게 시골집 정리하고 이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평수도 어머님 혼자 사시기에 충분한 25평이고 저희 아파트가 좀 오래되긴 했지만 겨울에 춥지 않아서 난방비도 얼마 안 나오고 괜찮은 곳이에요. 한 가지 제가 걱정한 것은 어머님이 지금까지 계속 시골에서 훅 밟으며 농사 짓고 사셨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 도심에서 사실 수 있을지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저희 동네가 서울 수도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방도시 중에는 큰 편이고 사는 사람들도 대부분 농사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뿐이라 시어머니께서 적응하시기 힘들지도 모르겠다 싶었어요. 초반에는 남편이랑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들러서 모시고 다니기도 하고 그동안 치료를 미루고 있었던 어머님 무릎이나 치아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자주 다녔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나는 여기 사는 것이 너무 어색하다, 아파트는 높아서 현기증 난다 라고 하시던 어머님이셨는데 그래도 몇 달 지나니까 적응하시고 잘 지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몸 아픈 곳도 치료가 되셨는지 다시 예전처럼 활력도 되찾으시고 집에만 들어앉아 있으면 병 날 것 같다면서 자주 운동하러 밖으로 다니시더라고요. 처음에 이사 왔을 때는 길도 모르겠고 어지럽다면서 집에만 계시길래 걱정했었는데 그래도 밖으로 마실 나가시면서 노인정에서 사람들도 만나시길래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신경 덜 쓰고 저는 다시 예전처럼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못 보던 경고,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아파트 하단이나 주변 공터에서 농사 짓지 말라는 소리였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우리 시어머니는 아니겠지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세상에 좋지 않은 예감은 꼭 틀림없이 맞더라고요. 며칠 후에 남편이 잔뜩 찡그린 얼굴로 집으로 들어오길래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퇴근하고 시어머니 집에 들렀다가 오는 길인데 어머님이 아파트 앞 하단에 잔디를 파내고 거기에 상추랑 고추를 심으셨다 하는 겁니다. 다른 주민들의 항의도 들어오고 경비 아저씨까지 오셔서 당장 원상복구시키라고 했는데 어머님이 잔뜩 화가 나셔서 아파트 주민들이랑 엄청 싸우셨나 봐요. 남편이 1층에 사는 주민분께 사과하고 경비원분들에게도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왔다는데 문제는 시모가 절대 말을 듣지 않는답니다. 어차피 빈 땅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땅인데 자기가 상추랑 고추 몇 개 심은 것이 뭐가 문제냐면서 끝까지 사과하지 않고 농작물도 계속 키운다고 우기셨대요. 저는 살면서 이런 일은 들어본 적도 없고 어떻게 여러 사람이 같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농사를 지을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상식 밖의 행동에 남편도 진담을 뺐고 어머님은 끝까지 자진 철거를 하지 않으셨죠. 한 달 가까이 싸움이 이어지고 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몇 번 경고를 한 후에 어머님의 농작물을 강제로 철거하면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은 끝까지 본인이 뭘 잘못했냐고 화를 내셨고 농작물이 뽑혀나가는 날에는 죄 없는 경비 아저씨들에게 욕을 하고 완전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결혼하고 이 아파트에서 아이 낳고 살면서 단 한 번도 이웃과 마찰이 있거나 경비 아저씨분들이랑 원성 높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정말 너무 창피했어요. 솔직히 싸움하실 때도 저는 끼어들고 싶지 않아서 남편만 내려보내서 어머님 좀 말리라고 이야기했던 적도 많습니다. 어쨌거나 어머님이 심으신 것들 전부 강제 철거당하고 이제는 농사 안 짓겠지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집 근처에 건물이 지어지기 전 빈 땅에서 또다시 뭔가를 심고 계시더라고요. 분명히 주인이 있는 땅이고 얼마 후면 건물 올라갈 것 같은 곳인데 어머님께서는 그냥 땅이 비어서 놀고 있는 꼴을 못 보시겠나 봐요. 어차피 우리 아파트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공사 시작하면 철거될 것이 뻔한 일이라 거기부터는 그냥 제가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경비 아저씨가 분리수거를 하고 계시길래 평소처럼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리고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아저씨께서 저를 불러 세우시더라고요. 저기요, 요 앞에 307동 혼자 사는 할머니 땡 며느리분 맞으시죠? 우리 시어머니가 또 무슨 사고를 쳤나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모르는 척 아니라 하고 싶었지만 지난 고추농사 사건도 있고 해서 이미 우리 아파트의 유명 인사가 되어버린 상황이라 도망칠 수도 없더라고요. 결국 어쩔 수 없이 맞다고 대답했더니 마침 잘 만났다면서 저한테 줄 것이 있다고 잠깐 같이 좀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경비 아저씨를 따라서 도착한 곳은 정문 경비실 앞이었고 냉동실을 열더니 제게 검은 비닐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영문을 몰라 계속 멍하니 있었더니 열어보라 하시길래 이상한 게 들어있음 어쩌나 걱정되는 마음에 열어보니까 하얀 절편이 몇 개 들어있었는데 군데군데 파랗게 곰팡이가 쓸어있더라고요. 경비 아저씨한테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저희 시어머니가 며칠 전에 주고 가셨답니다. 먹으라고 주시는데 처음 받을 때부터 곰팡이가 쓸어있었고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먹지도 못할 상한 음식 주고 가시는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시네요. 진짜 TV에서나 보던 경비원에게 상한 음식 주고 갚지 않은 사람이 바로 우리 시어머니였다니 너무 창피하고 죄송해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어요. 제가 연신 허리 굽혀서 죄송하다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말씀드리겠다고 사과드리고 어머님이 얼마 전까지 시골에서 살다 올라오셔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는 식으로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시골 사는 분들이 다 그런 것도 아니라 뭐라 변명도 안 되더라고요. 상한 떡부터 시작해서 반찬이나 야채 과일도 가져오시는데 그것도 전부 물러터져서 먹지도 못하고 썩은 내가 확 올라오는 바람에
이미 저희 어머님이 아파트 경비 아저씨들 사이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주시는 걸 안 받는다고 하면 막 화내고 소리 지르신다는데 이제는 그냥 받았다가 어머님이 가고 나면 바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신답니다. 어머님한테는 말씀드려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결국 참다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너무 죄송했고 살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그 떡을 보여주면서 너무 심각하다고 어떻게 해야 좋겠냐고 물었더니 남편도 한참을 골머리 썩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어머님께 이 상황 다 말씀드리고 우리도 감당하기 힘드니까 제발 그만하시라고 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결국 다음날 남편이랑 어머님들에게 찾아가서 상한 떡을 보여드리고 왜 이런 먹지도 못할 음식을 경비 아저씨한테 주신 거냐 물었는데 어머님은 자긴 잘못 없고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다 하셨습니다. 자기가 줄 때는 방금 사온 맛있는 걸 가져다 준 건데 경비 아저씨들이 일부러 섞여놓고 자기한테 거짓말로 뒤집어 씌우는 거라고 나쁜 사람들이라 욕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을 처음 봤을 때 이런 이미지가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힘드니까 어머님 그만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졌는데 어머님은 너가 왜 우냐고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너가 우냐면서 화를 내시다가 옆에 남편이 그만하라고 이럴 거면 다시 시골 내려가서 혼자 사시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제서야 입을 다물고 조용해지셨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에게 음식 주는 것도 무조건 하시지 말고 앞으로 다른 주민들이나 경비 아저씨들과 절대 싸우지 말고 마찰 일으키시지 말라 했어요. 우리도 어머님 뒤치다 거리하고 사과하고 다니는 것도 힘들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계속 생기면 어머님이 이사 가시던 우리가 이사를 가던 멀리 떨어져서 살게 될 거라면서요. 남편이 조금 말을 심하게 하는 건 아닌가 싶었지만 사실 이 정도 안 하면 들으실 분도 아닌 게 맞아요. 결국 어머님이 알겠다 하시고 앞으로는 경비 아저씨들이랑 이야기도 안 나누겠다고 확답을 받고 저희도 어머님에게 더 신경 쓰기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는 지금까지 몇 달 동안 더 이상의 문제는 일으킨 적 없어요. 저희도 주말에 하루는 꼭 어머님 모시고 같이 식사를 하고 평일엔 남편이 퇴근길에 찾아뵙고 30분이라도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대로 조용히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시한폭탄 같은 시어머니를 바로 옆에 모셔두고 살다 보니 불안한 마음만 점점 커집니다. 겨울 지나고 따뜻해지면 어머님이 다니실 만한 문화센터 같은 것도 좀 알아보려고요. 아이 키우는 것만 힘든 줄 알았더니 어머님 모시는 것도 장난이 아니네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